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방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할 거니까 잠시 대기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황 좀 체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컨디션이 난조합니다. 상당히. 그래도 라이브는 놓치지 않고 하려고 있다는 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한테. 일단 비트코인 상태를 보면요, 필수로 넘어줘야 되는 라인을 넘기는 했습니다. 그 라인이 2300에서 2700 정도였거든요. 이 라인을 넘어주면서 지금 안착 시도를 거의 다 마친 상태로 저는 체크가 돼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달러 인덱스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일봉으로는 이렇게 아담과 이브 패턴을 그리면서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4시간 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고점을 요렇게 한번 만들어주고, 그 다음 한 번 더 3중 천장형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3중 천장형 검색을 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패턴이 어떤 건지 보이실 거예요. 이런 패턴이거든요. 다음으로 넘겨볼게요. 자, 이런 패턴입니다. 3중 천장형은 고점이 거의 다 나왔을 때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3중 천장형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은 반등할 요소가 충분하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 단일적인 차트로는 원래 중요한 구간이 700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700에 선을 하나 그어봅시다. 자, 이렇게 하나 긋고, 그 다음에 400쯤에도 하나 그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작은 프레임으로 체크를 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쌍바닥을 또 찍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지지저항선을 웬만하면은 잘 때려 맞춥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지지 나오고 저항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이번에 잡은 지지선 또한 이렇게 가격적인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지저항을 참고를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장을 켜서 시황을 읊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황은 크게 사실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요. 증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일단 기술주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하락 출발했고요. 근데 달러가 3중 천장형을 그려주면서 금리도 하락할 거라는 기대감 덕분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상승 전환을 해준 상태. 자, 나스닥 지수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다시 또 마이너스로 돌아가긴 했네요. 되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고 있네요. 이렇게 밑꼬리를 쭉 달아줬다가 밑꼬리 달았던 부분까지 다시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 아직 방향성은 명확하게 잡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고, 달러가 조금 더 힘을 잃어줘야 증시가 살아나면서 비트코인 또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시 매물 출회 돌아갔고, 미 증시는 혼조세다.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이 정도로 증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이 오히려 달러 인덱스의 하락 대비 훨씬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 중요 구간을 다 넘어주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양상인데, 현재 비트코인이 나스닥보다는 더 강하다, 수급이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의 40% 50% 이상은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죠.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고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 사람들의 투기심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데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나스닥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상승폭에 대해서. 자, 보시면 확실히 나스닥보다는 강한 상태죠. 비트코인이. 두 가지의 차트를 비교를 한 겁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모양새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나스닥은 하락 전환을 해준 것 대비 비트코인은 쌍바닥을 그려주면서 상승 전환을 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 같은 경우는 사실 위로 저항이 이제는 크게 없어요. 일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매물대를 확인을 해보면 아래 구간에서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고, 윗 구간으로는 충분히 쳐줄 수 있는 위치가 됐습니다. 다음 저항은 22.8 정도로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은 잠깐 가릴게요. 자, 21에서 21.8 정도 단기적인 저항 라인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매물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매물이 살짝 쌓여 있는 구간이 바로 이 보라색 박스 구간이란 말이에요. 21에서 21.8 여기를 뚫어주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 매물을 매집한 것 대비 상방에 있는 매물은 압력이 그다지 강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물량이면 충분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채널을 돌려놓기도 한 상태죠. 비트코인은. 자,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하락 채널을 이제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방향성이 생겼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상승 채널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또 나옵니다. 평행 채널이 하나 그려지고 있어요. 저점을 한 번 더 만들어주긴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지는 자, 대략 19.6 정도에서 받을 수 있는 차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방향이 상방으로 조금 더 트게 된다면 채널 또한 이런 식으로 새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평행 우상향 채널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뚫어줄 구간은 21에서 21.8 정도다. 여기를 뚫어주면 다음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22.8이다. 사실은 더 상승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자리는 맞기는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살짝 쉬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식이나 어떤 코인이나 매매를 했을 때 일자로 올라가는 종목은 사실 없잖아요. 일자로 그냥 상승하는 종목은 없단 말이에요. 세력주가 아닌 이상. 세력주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얼랏코인이네요. 얼랏코인. 이거 알고 계시나요? 얼랏코인? 요렇게 올랐던 거? 이거 완벽한 세력주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쭉 하루에 3-4%씩 계속 올랐어요.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난 거예요. 이 얼라코인이. 야, 저거 타면 돈 번다. 무조건 벌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계속 오른다. 그리고 호재도 엄청나게 쏟아냈죠. 이 얼라코인은 뭐 미래에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여러 기업들과 협업도 할 거고, 비트코인의 뭐 대체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이렇게 오르는 거고 등등등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번에 다 털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인 만든 애들이겠죠. 재단에서 개미들이 자기들 물량을 살 만큼 샀으니까 다 죽여버린 거죠. 실제로 이 종목을 매매했다가 저는 생을 이제 포기하신 분도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지성으로 우상향하는 코인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연스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닥은 내년 봄쯤에 올까요? 제 생각에는 내년 1분기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올해 말 아니면 내년 1분기, 내년 한 2-3월 정도에 바닥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사실 완벽하게 잡아낼 수는 없겠죠. 단순하게 바닥이 언제쯤 나온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는 거죠. 뭐 제가 이 코인을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거시적인 시황을 봤을 때 금리 인상을 2번 정도 더 할 거고, 연준 위원들이 원하는 금리의 기준은 4.5에서 뭐 4.75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점도표상으로 확인했을 때. 남은 FOMC 기간 동안 금리 인상은 조금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금리 인상이 끝나는 시점이 대략적으로 12월 정도란 말이에요. 12월 정도에 금리 인상을 끝내고 이제 CPI가 잡혀가겠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화된 다음에 금리 인하 스탠스로 돌아서게 되면 그때부터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매크로적인 상황을 따졌을 때는 내년 1분기 정도가 알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연준이 스탠스 변화를 하지 않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한 12K 정도에 간다? 저는 너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기요사키 부자아빠가 1월에 달러 폭락 예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러는 지금도 떨어지고 있죠. 상승 탄력이 상당히 둔화가 된 모습입니다. 그때쯤에는 정말 폭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달러라는 게 어쨌든 금리와 굉장한 연관성이 있잖아요. 금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달러도 당연히 강해지게 되어 있는 거죠. 무튼 간에 금리 인하 시즌에 오면 달러의 힘이 약해져서 이 달러 인덱스도 재차 하락을 해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끝나는 시점과 그 기요사키 부자아빠 저자가 말한 1월이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알맞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납득이 안 되는 소리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진짜 너무 개판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혹시 인사이드자 보셨나요? 아니요,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이런 상황은 많았죠. 뭐 경제 위기가 언제 있었나요? 역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경제 위기가 언제 있었냐? 뭐 멕시코, 북유럽, 일본 부동산 붕괴, 아시아 금융 위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실 항상 이러한 문제점들은 벌어졌었어요.
금융위기는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다 이겨내요. 결국엔. 나라에서 그렇게 냅두질 않아요. 나라가 망하게 냅두질 않아요. 국가라는 건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무너지면 기득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상이 한 명도 없잖아요. 본인들이 피해를 보기 싫어서 절대 붕괴되게 두지 않습니다. 돈을 무제한적으로 찍어내면서 살릴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정말 경제 위기가 와서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본인들이 누리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연준이나 그 미국의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경제 위기가 오게 만들질 않습니다. 자기들이 잃을 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아나게 될 거예요. 시장은 어떻게든 살아납니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사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더 풀고 다음 세대한테 이 폭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돈을 더 풀어버려서 다음 경제 위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 위기에 유예 기간을 두는 거죠. 유예 기간. 자, 보시면 오일 쇼크, 북유럽 금융위기,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재정위기 등등등 굉장히 위기 상황은 많았지만 사실 회복이 되게 되어 있다. 시장은 역사가 그래왔고 실제 이 상류층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잃고 싶지 않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런 시장을 움직일 만한 어떤 영역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영역에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도 있고요. 자기들 맘대로 금리 인상이나 주무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비트코인 없어지나요? 삼성전자 2만원, 3만원 갈까요? 갈 수야 있죠. 근데 그런 우량주들 있죠. 우량주나 뭐 코인 시장에서는 그 우량주가 비트코인이겠죠.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라이브 영상.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물량을 모아가셔도 좋을 가격대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19K 언더는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입니다. 19K 밑으로 떨어지면 차근차근 모아가셔도 정말 나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욕심 안 부리고 지금 투자해도 잃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역시 무섭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투자란 게 사실 만만한 게 아니죠. 이 투자로 일확천금을 노린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뭐 썩 좋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앞으로 저점이 나올 수 있는 이슈가 금리 인상 말고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 인상 글쎄 뭐 유럽의 경제 위기도 있을 거고 에너지 문제가 좀 있죠. 유럽 쪽이 뭐 12K를 다시 갈 만한 이슈 채굴자들이 던질 수도 있고요. 지금 해시레이트가 또 낮아지고 있거든요. 채굴자들이 채굴을 포기하는 단계에 들어설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채굴 사업을 접고 물량을 다 던지면서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비트의 강한 하락이 동반이 됐었습니다. 뭐 이유야 사실 갖다 붙이기 나름이기는 해서 매크로적인 이슈는 제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아실 테고 뭐 그 정도 있지 않을까요? 펀더멘탈이 좀 흔들리는 거.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채굴인데 비트의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건 사실 채굴자들 때문이거든요. 채굴자들이 없으면 정말 데이터 쪼가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채굴자들이 많아야 그 채굴량이 적어지고 점점 내가 얻어갈 수 있는 보상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전기세보다 원가가 낮아지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는 채굴자들이 던질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행동 때문에 비트의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죠. 비트 한 개를 캐는데 전기료가 1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가 이상을 유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 선생님한테도 뭐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2K는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내년부터 유동성이 얼어붙기 때문에 내년이 찐일 겁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 없을 겁니다. 3개월물이랑 2년물 역전 보신 건가? 3개월물이랑 10년물이었나요? 베어 플래트닝이라고 부르죠. 베어 플래트닝. 그 현상을.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수익률 곡선이 평탄해지는 현상을 베어 플래트닝이라고 부르는데 3개월물이랑 10년물이 베어 플래트닝 될 때마다 한 1, 2년 정도는 경기 침체가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이 시그널은. 그래서 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요. 사실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이렇게 받아먹은 애들도 진짜 많거든요. 물량 보세요. 이거 바닥에서 진짜 다음 상승장 때는 100K 갈 수도 있어요. 100K. 지금 이렇게 올렸던 물량보다 바닥에서 터진 물량이 훨씬 크거든요. 비트는 정말 기대해볼만 합니다. 다음 상승장 때 저는 100K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지금 20K니까. 채굴 끝나면 비트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글쎄요. 채굴이 언제 끝나지? 비트코인이? 3개월 10년 역전됐죠. 채굴 종료가 언제 끝나는 거야? 2032년이네. 채굴 종료되면은 뭐 글쎄요. 유지가 될까? 가치가?
가치가 유지가 될지 모르겠네. 40년인가? 40년? 아무튼 다들 말씀하시는 게 다른데 뭐 네이버에서는 30 몇 년이라고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겠네요. 채굴이 끝난다고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있을까? 비트코인이 뭐 탈중앙화, 저 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부죠. 장부. 좋은 장부죠.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항상 장부 조작이 있었어요. 국가별로. 내가 유리한 쪽으로 장부 조작을 항상 했었죠. 그리고 통화량도 마음대로 조절을 했고요. 그런 걸로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도 했을 거고요. 역사적으로 시장의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통화량을 줄이고 물가가 너무 막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성장률이 적게 전망이 된다면 돈을 더 풀었던 거는 역사가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장부 조작도 당연히 있었고요. 근데 비트코인은 조작이 불가능하죠.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트랜잭션으로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고 누가 물량을 몇 개씩 가지고 있고 이런 게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맞아요. 장부 조작을 할 수 없다는 게 되게 큰 부분이죠. 탈중앙화라는 게 사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시스템을 좀 파괴하는 느낌? 비트코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몸담고 있던 국가적인 시스템을 파괴하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뭐 아무튼 저는 근데 그 가치로 안 봐요. 돈으로 투자할 용도로 보지 비트코인이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네,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시황을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연준이 스탠스를 한 번에 확 바꿀 수 없겠지만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만 해요. 캐나다에서도 금리 인상을 원래 75bp 한다 했는데 0.5로 진행을 해버렸죠. 금리 인상폭을 낮추고 있다.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라는 점. 연준 위원들 또한 블랙아웃 기간 전에 우리 금리 인상 속도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멘트를 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 FOMC 2번 남은 거에서 75bp, 50bp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100억이면 지금 완전 저점 매수 찬스네. 100억? 100K가 100억인가? 100K가 얼마죠, 원화로? 1K가 1000 아닌가? 그렇죠. 100천만 100억 100억이요? 100억 저 100억 간다 말씀 안 드렸는데요. 사실 연준이 지금 달러의 가치를 위해 비트가 달러를 너무 위협하면 중국처럼 미국에서 규제해버리면 끝장 아닌가요? 뭐 글쎄요, 모르죠. 뭐 모르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사실 기관들이 많이 투입이 됐죠. 마음대로 막 규제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채굴 기업들이 생겼잖아요. 기업이 생겼어요. 채굴 기업. 비트코인은 이제는 나스닥에 상장이 됐어요. 이 기업들이. 나스닥에 채굴 기업들이 상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실체가 있어져 버렸어요. 원래 실체는 없었는데 실체가 생겼어요. 이 기업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이 실체가 있나요? 주식은 실체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낸 거지.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화폐 있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광산에서 많이 생기는 게 금이에요. 그리고 진짜 안 캐지는 게 동이야, 동.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이 상대적으로 동의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인해서. 비트코인도 뭐 그런 거죠. 이런 실질적으로 나스닥에 코인 채굴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채굴의 원가가 들어가면서 가격은 유지가 되어야만 하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뭐 금도 다 똑같지 않나? 금이 만약에 바닷가에 막 깔려 있었어 봐요. 그리고 구리 같은 게 되게 안 캐지는 거였으면 사람들 다 구리 반지하고 다녔을걸요. 인간이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어떤 자산이든. 그게 달러여도 그렇고. 뭐 그렇죠. 영란님은 저기 채팅방 위에 있는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1억 5천 정도. 저기 100K 말씀하시는 거구나. 무튼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다 끝난 것 같아요. 다 끝났습니다. 영란님 여기 텔레그램 저거 누르시면 돼요. 저거 설치하시면 돼요. 제가 올려드린 거. 비트코인 없앨 수 없다니까요. 이미 상장이 됐다니까. 채굴 기업들이 실체가 생겼어요. 못 없어요. 자, 아무튼 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또 어느덧 목요일이네요. 시간 참 빠릅니다. 어떻게 흘러간지도 모르게. 텔레그램에서 더 추가적인 정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저는 또 다음 강의 영상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아주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텔레그램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스님이 비트코인의 내재적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네. 보기 좋습니다. 정말로.
저 정도의 대답이 나와야 돼요. 비트코인이 뭔데 물어봤을 땐 저 정도 대답은 나와줘야 투자할 마인드셋이 된 겁니다. 아주 칭찬드립니다. 채굴 시스템에 대한 이해, 장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시고, 비트코인을 채굴 때문에 비트코인은 누군가 독점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투자를 하셔도 되시겠다. 저런 마인드셋이면 물려도 걱정을 안 해요. 저 또한 비트 현물 물려도 걱정 안 해요. 비트 올라갈 거 아니까. 앞으로 수요와 공급의 논리만 알고 있다면 채굴량이 점점 적어지고 채굴 기업들은 더 생겨나는 이 상황에 가격이 더 내려가기 너무 힘들다. 사실 너무 힘들어요. 비트의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무튼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 텔레그램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